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 장관급 후보자 8명과 주미대사 등 모두 11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됐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를 발표하며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인사의 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8명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고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개각 발표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된 데 대해 여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야당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동한 신임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항인 방위비 분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의 45.7%를 점유하면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8.7%를 점유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D램 판매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에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전공을 신설하는 등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 역사 교육도 대폭 강화됩니다.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선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 8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주미대사에는 참여정부 때 북핵 육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맡았던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들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2주 전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게 다시 내각에서 대통령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당초 유영민 장관 유임 가능성도 높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번 정부 첫 차관을 지냈던 김현수 전 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로 사회학자인 이정옥 대구 카톨릭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들도 4명 교체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주미대사에는 육자회담 첫 수석 대표를 역임한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문제, 미국의 대일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가면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미국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했느냐는 질문에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으며 여성과 지역 균형도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장관 비율은 28%로 개각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인데 곧 있을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번 개각에선 정치인이 아닌 교수와 전문가, 관료, 그룹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을 함께할 진용을 정비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중폭 수준의 개각이 연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해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청와대 측이 반도체와 AI 전문가인 최기영 후보자에게 삼고초려 수준의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 증인입니다. 교수 출신 가운데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정옥 후보자는 이번 개각에서 유일하게 언론의 개각 예측 보도에서 벗어난 깜짝 카드였습니다. 또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발탁함으로써 집권 3년차 국정 목표인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둔다는 구상입니다. 금융 소비자한테 혜택이 어떻게 가느냐는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금융 소비자분들한테 그 금융 편익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특보 대신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새 주미 대사로 선택한 건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체계와 한미 방위비 협상,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 등 난제가 쌓이면서 어느 때보다 대미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문 특보 자신의 막판 고사가 결정적 이유였다지만 평소 미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도 거침없이 해왔던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개각은 지난 3월 이후 5달 만이고 5명 이상을 교체하는 건 현 정부 들어 3번째입니다. 올해 말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총선 자원을 총동원하는 추가 개각도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순신 장군의 서해 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과 법무부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검찰개혁 과제를 풀어야 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어떤 호흡을 보일지가 이번 개혁의 성패를 엿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구절로 확고한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이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대로 통과되면 공수처가 도입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됩니다. 대신에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커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사 지휘란 이름이 아니어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다만 국회 논의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 개혁을 놓고 두 사람이 대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검찰 내부 불만입니다. 조 후보자가 검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개혁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통에 편중된 최근 검찰 간부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 윤 총장의 리더십까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중폭 개각 단행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임 법무부 지명에 대해서 여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전쟁을 선포한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여당 입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분야 전문가 또 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개각이 진행됐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총평을 내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한일 경제전쟁 속에 단행된 개각인 만큼 국회가 신속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해야 한다면서 특히 야권의 반발이 거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염두에 둔 듯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쟁이나 정략의 시각으로 보면 야당의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조국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반대로 야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었는데 오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히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강경화 외교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현역 국회의원인 장관 교체 등을 두고 총선용 개각 또 기승전 조국 개각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 능력에 낙제점을 받고 인권의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면서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 교체가 가장 필요한 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유임시켰다면서 면죄부와 부적격 인사 또 친북을 향하는 운동권 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놀라운 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협치 포기이자 목리 인사라면서 조국 후보자 외에도 친문교대 교수 출신 인사 대거 등용으로 청와대 정부 들러리 내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또 지금 문제가 있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장관들은 유임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워보겠다는.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인사청문 전국에서 다시 한번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철통 같은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는데요. 국방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 나왔습니까? 네, 국방부는 1시간 전쯤 A4 용지 2장이 채 못 되는 짤막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회담 결과가 담겨 있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자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공식 의제로 오른 후반기 연합연습 관련 정식 명칭이나 일정에 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처럼 까다로운 문제는 공식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나갈 때 기자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느냐고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첫 공식 일정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 때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물론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한미 양측이 에스퍼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방안에서 던지고자 했던 단 하나의 메시지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의 재확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두 장관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도 만났습니다. 이제 전용기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점증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비공개 석상에서 보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익명의 미 행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억제하는 것을 한국의 역할로 보고 있으며 이 역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들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연합훈련과 최신 무기 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통일선전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한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해 북침 전쟁 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 군 당국이 진행한 연합훈련과 남측의 단독훈련을 나열하며 철저한 배신 행위, 은폐된 적대 행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고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일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어 보여주기 싫으리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 분야에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은 미흡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력 양성 정책과 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3, 4학년 대상에 관련 연계 융합 전공이 신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2학기 개학 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설명하는 대기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한 역사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사와 갈등 등을 연구하는 동북아 역사 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광복절 전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의약품과 화장품 연료 수출 규제에 대비한 태스크포스 가동 등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의 상당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면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이미 발표된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이공계 병력 특례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던 국방부는 갑자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존 정책의 되풀이나 혼선으로 허술한 대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수출 관련 업무 폭증과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모리타 화학공업이 연내 중국의 합작 공장에서 에칭가스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 등에 납품하고 요청이 있으면 한국에도 출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또 일본 기업이 반도체 회로 가공의 필수적인 감광재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전창한 씨의 국내 이감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전 씨의 이송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국내 교정시설로 이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법무부는 지난 3월 이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비롯해 항일 소재 영화들이 최근 극장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둔 만큼 이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항일 영화 봉오동 전투는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 관객 62만 9천여 명을 모았고 이번 주말 무난하게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반일 분위기로 봉오동 전투는 진작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전투를 영화화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승리한 거 뜻깊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러 왔고 이제 독립군 분들에게 감사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민족 정서에 기댔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영화 자체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투쟁했던 27년 동안의 여정을 담은 영화 김복동도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관객 수 5,900여 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0위로 출발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틀 만에 자유로운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 목표액 1,000만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화제성이 짙어서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보러 왔는데 역사에 대한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고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내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은 다양성 영화 가운데 2위, 누적 관객 19,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된 한일 갈등에 광복절까지 다가오면서 항일이라는 역사적 화두가 극장가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작곡가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국가로 만들지 부르지 말자는 주장이 어제 국회에서 제기돼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애국가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서건 앵커, 처음 애국가가 불려지게 된 게 언젠가요? 네, 우선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불렀던 애국가 들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국가의 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 말 갑오개혁 직후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96년 당시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제학당 학생들이 지금 듣고 계신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의 멜로디에 맞춰 부른 곡이 최초의 애국가로 여겨지는데요. 곡의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가사가 지금의 애국가 맥을 잇고 있죠.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고종은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1902년 국가를 정하라고 명하게 되죠. 그렇게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크를 초빙해 완성한 대한제국 애국가가 1902년 8월 15일
최초의 흠정 국가, 임금이 정한 국가로 공포됩니다. 하지만 한문투의 어려운 가사와 낯선 곡조 등 부르기 어려운 노래로 확산이 어려웠죠. 게다가 일제 강요 속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탄생 7년 만에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19년 3.1운동 당시 군중들은 국기를 흔들며 다시 올드랭사인의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가로 계승되죠. 이후 애국가가 다른 나라의 민요, 그것도 일별곡의 곡조로 불린다는 것에 새로운 애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안익태가 작곡한 새로운 곡조에 이전부터 불리던 애국가의 가사를 붙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공식 연주됐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애국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데다 불가리아의 국민가요 도브리치와 비슷해 표절 시비까지 휘말린 건데요. 이 때문에 안익태의 애국가를 계속 불러야 하는지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미 오랫동안 불러온 애국가와 이 작곡가의 행적은 별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중국 히토류 업계가 중국 정부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히토류 업계가 자국 정부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우리는 어떠한 관세 부과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히토류 카드를 사용할 것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관련 협회가 노골적으로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석, 모터, TV, 스마트폰 등 산업계 전반은 물론 레이더 등 국방 시스템 장비에도 필수적인 원재료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대부분의 히토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제재로 무역 전쟁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화웨이는 기술 자립을 위한 인재 영입을 선언했습니다. 화웨이는 당신이 만일 최고 중에 최고이며 과학의 한계선을 허물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을 원한다며 우리는 당신 동료 임금의 5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화웨이의 인재 영입 노력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맞선 기술 자립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에 이어 환율까지 전쟁을 벌이면서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는 연일 금리를 더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일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체를 검명하고 나섰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항공사 보잉, 농기계 회사 존 디어 등을 언급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최근 달러와 강세가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연준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The Fed moved, in my opinion, far too early and far too severely. It puts me at a somewhat of a disadvantage. Fortunately, I've made the economy so strong that nothing's going to stop us. But the Fed could have made it a lot easier.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연준이 너무 거만해,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많이 긴축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일에도 환율 조작국 중국보다 연준이 더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벤 버냉키, 제닛 옐런 등 전 연준 의장 4명이 이례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촉구했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산 수출품의 값을 비싸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자국 기업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함 앞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시위가 벌어질 당시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원인과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살수차에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은 구 전 청장이 당시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 제공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으로부터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건네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13억 상당의 무등록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양 전 대표의 금융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여러 해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 13만 명 규모의 만민중앙성결교회. 교회 당회장으로 권위를 행사하던 이재록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기 말을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자신의 기도처로 유인했고 신앙심이 독실했던 여성 신도들은 반항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거짓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신도들이 왜 자꾸 밤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아예 없으시다고요? 네. 거짓이니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이용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더 늘어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에게 반항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에게는 중형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종교 지도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국콜마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콜마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원래 조회 때 활용된 특정 유튜브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내곡동 사옥에 직원 700여 명이 모인 원례조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담긴 극우 성향 유튜버의 영상을 상영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8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 개각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3월 7명의 장관을 교체한 네. 뒤에 또 이번에 오늘 5개월 만에 이제 추가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장관 4명하고 또 장관급 인사 여러 명을 내정을 했는데 네. 교수 출신이 많은 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일단 뭐 교수 출신이니까 그렇죠. 물론 예. 전 민정수석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수석을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이제 분들이 교수 출신들이에요. 네. 최기영 내정자는 서울대 공대 교수고 공과대학교 그리고 이종욱 교수는 대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김현수 이분은 이제 뭐 차관에서 이제 올라가는 분이고 한데 김현수 이분은 이제 교수 출신은 아니고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최초로 여성으로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그 서울대 경영대 교수예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뭐 이분은 이제 관료 출신이고 그런데 아무튼 교수 출신과 이제 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포진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난 말씀하신 3월달에 개각된 이제 의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죠. 발탁했죠. 예. 근데 이번엔 이 성격 자체가 예. 의원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총선 차출용 이제 개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역 의원이 올 수가 없죠. 지금 네네. 이수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대사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내정이 됐는데 그건 뭐 임명이 되는 거죠. 그건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니까. 그분은 뭐 이제 현역이긴 합니다만 과거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국정원 1차장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배제된 그러한 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눈길을 또 끄는 인물이 야당의 공세도 예고돼 있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뭐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소감부터 일단 들어보고 네.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전쟁 선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정한 이후에는 지명한 이후에는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조국 내정자와의 관계는 예. 단순히 참모와 주군의 관계를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과거에 그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 글쎄 비유가 너무 이제 뛰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성계와 정도전이 9살 차이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동지 관계였어요. 전 제가 보기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대선 때 이제 만났거든요. 인연을 처음 맺었고 지난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때 당대표 할 때 이제 김상원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약을 했어요. 조국 교수가 당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건 물론이고 지난번에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조국 당시 수석이었습니다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법제화를 완성시켜야 된다. 법제화가 되려면 그 검찰 개혁이 물론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되는 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챙길 게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이제 예상이 됐던 인사인데 야당이 아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정한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동지적인 연대 관계가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제1야당이 워낙 반발을 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전쟁 선포라는 단어까지 예.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조국 내정자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이제 민간이나 마찬가지로 네네. 서울대 교수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아주 SNS로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데 어떤 때 볼 땐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극명하게 갈리는 지지가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도 보면 이건 문장이 좋은데 아주 레토릭 구사에 능해요. 아주 네네.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호불호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거든요. 예, 뭐 농부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서해 뭐 맹산의 서해 정신이다, 이런 뭐 이런 얘기들을 것도 보면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이 조국 전 수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가슴에 와 닿을 것이고
반대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게 또 싫게 느낄 수도 있는 아주 호불호가 분명한 이런 사실상의 정치인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국 내정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뭐 사실 아직은 뭐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임명이 된다면은 이러한 것들 잘 고려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어쨌든 정치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조국 그 내정자 네.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총선 출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석을 마치고 다시 서울대로 복직을 하고 예. 지금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평가가 갈려요. 폴리페서다 아니다. 정치 계속 하는 게 좋다라든지 네. 이런 의견이 갈리는데 다시 또 이제 휴직계를 내든지 뭘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표를 내든지 휴직계를 내든지 아마 사표 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총선에 사실 나가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민정수석 했다가 장관 했다가 다시 총선 나간다? 그건 잘 일반적인 문법으로 볼 때 맞지 않는데 전 총선에 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야말로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네. 여권의 대선 후보로도 얼마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활발하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예. 그리고 상당히 강렬한 표현을 쓰면서 현 정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까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건 그야말로 평론적 관점에서 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근데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지금 이제 법무부 네. 장관으로 가게 되는 건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개혁을 총선 출마 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좀 의문이 남긴 해요. 시간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예. 장관이 된 다음에 다시 총선에 나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표상. 예. 그러나 만약에 대선을 의식한다면은 그러한 이제 경력을 거치는 게 장관 그리고 의원 이렇게 거쳐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뭐 네네.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조국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지만 예. 그런 점을 이제 여권이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것이고 그 정도 기용하지 않아도 총선에 등장시키지 않아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다, 과반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네. 본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또 한편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미대사에 이수혁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긴 하지만 외교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또 발탁이 그 됐다고 주미대사는 단순한 대사로 보기에는 좀 이제 급이 다르죠. 예. 이른바 4강 대사 중에서도 주미대사가 갖는 이 비중이 대단히 커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당 대표였던 이용구 전직 총리 같은 경우가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주미대사로 갔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주미대사가 갖는 비중이 큰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국방 현안이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도 뭐 예. 항상 그랬습니다만 네네. 그런 점에서 이수혁 대사를 발탁한 거는 대사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만 미국과 상당한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주미대사 문제는 미국이 깊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이 조금 썩 마뜩해하지 않는 인물은 우리가 잘 임명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수혁 의원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 1차장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발탁 요인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정인 특보가 원래는 또 이름이 거론되기도 거론됐었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고사했다고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어요. 글쎄 대개 주미대사를 고사할 이유는 특별한 건 없죠. 뭐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고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정인 특보가 이제 그동안 대통령 특보로서 한 발언이 학자로서는 대단히 소신 있는 발언들인데 예. 과연 대통령 특보로서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네네. 아마 그런 점에서 미국이 볼 때 조금 불편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고사한 게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예. 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기영 서울대 교수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인데 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염두에 둔 어떤 임명이라고 봐도 될까요? 지명이라고? 그래서 과기부 장관은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발탁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분은 뭐 서울대 교수 출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저런 기관 또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한 명이 누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보복 이런 것들이 뭐 좌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부분에
정통하다면 뭐 나름 이제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수출 규제를 뚫고 나갔는데 반도체 관련된 게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한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발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개각인데 네. 이 정부 출범부터 계속해서 유임된 장관들도 또 눈길을 그렇죠, 끌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이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 이번에 어떤 의도로 유임이 됐을까요? 김현미 교통부 장관은 뭐 현역 의원이니까 다음 총선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본인도 그쪽으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마땅한 후임이 잘 물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의 경우는. 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과 이제 그 일산 그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총선 출마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좀 넘기고 부동산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전히 총선 차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나 정경두 장관은 뭐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같이 했던 인사는 아니에요. 정경두 장관은. 근데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른바 이제 외교 국방 라인으로서 여러 문제를 많이 야당에서 제기했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무슨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유임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해임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교체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서 볼 때 이번에 강경화 장관과 정경두 외교부 국방장관은 외교 국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유임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번 개각에서 이름이 빠졌는데 이 부분 뭐 자사고나 이런 현안들이 있어서일까요? 유은혜 부총리도 뭐 이제 얼마 안 됐죠. 임명된 청문회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청문회 통과는 아니었죠. 어쨌든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 현안이 많이 있죠. 좌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도 이제 내년에 출마를 생각을 할 거예요. 정치인들은 장관은 잠시 거쳤다 가는 곳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런 공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유임이 됐지만 언제든지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개각의 특징은 지나치게 대폭 개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나 관료 출신을 등용한 것도 그렇고 어떤 파격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개혁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좀 뭔가 안정적인 어떤 내각 교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 이기 결각으로 이기 정부가 이제 안정화됐다, 사실상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중점을 두고 둔 것 같아요. 인사의 면면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전문가 위주의 개각이라는 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 개각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출 수도 있다고 보이졌는데 지난번에 왜 그 후배 동문이고 후배가 돼서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총장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울 때 이렇게 총장이 되셨는데 되시고 나서 인상 먹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좀 차갑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 말씀을 하셔야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후배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많이 존경받는 선배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총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대학 시절 좀 생각이 좀 간간히 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또 워낙 지금 이제 달라진 위치에서 할까요? 사진 한번 네. 이왕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균형 있게 검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이쪽에서 아마 고소고발한 사건들 뭐 이렇게 한 것들이 70여 건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 노획 건 정도가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거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여러분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선후배 간에 좀 이해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임자가 자리에 앉는 거다. 고맙습니다. 뭐 모르는 게 없다고 다 알려져 있더라고. 아버님 건강 어떠세요? 좋으십니다. 이분도 충청도분이니까 보하고 충청도분이면 양반이라고 해서 남의 복부도 다 하시더라고요. 나가시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감되신 분이 오면 내가 써드리는데 고맙습니다. 또 파산 현장은 아실 거고 이런 심정으로 특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내일 주말 나들이 하실 분들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려했던 9호 태풍 렛기마는 중국 동해안에 상륙한 뒤 해안을 따라 북진하며 우리 서해에 간접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TV입니다. 예, 오늘도 무척 덥던데 내일 얼마나 더워지는 겁니까?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4.5도였는데 주말인 내일은 무려 37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록된 서울 최고 기온은 지난 8월 6일 36.8도인데요. 내일 예상만큼 기온이 오른다면 서울 올 최고 더위 기록이 또 한 번 경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이고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입니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휴일인 모레까지는 이런 찜통더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폭염경보 지역에서는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 질환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우려했던 9호 태풍 렛기마는 중국으로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9호 태풍 렛기마, 이 진로가 계속 흔들려 우려가 컸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으로 궤도가 결정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렛기마가 이번 주말 중국 동해안 푸조호 부근에 상륙한 뒤 해안을 따라 북상해 다음 주 초에 산동반도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화요일쯤 해상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10호 태풍 크로사는 남쪽 해상에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두 태풍 모두 당장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9호 태풍 렛기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남해 서부와 서해 먼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와 서해안, 호남 남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의 올 2분기 D램 판매량은 67억 8,300만 달러로 전체 D램 매출의 4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6%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금융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위안화 절상을 유도해 미국이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악재가 있다고 위기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진짜 위기가 오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완전히 무슨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조심하고 이제 주의 있게 살펴보지만 그렇다고 뭐 위기가 다가왔다, 파국이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너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 아닌 걸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스스로 위기다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위기가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듯이어서 집에서 스스로 점을 빼는 기계와 몸에 붙이는 성기능 강화제를 몰래 만들어 판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저렴하게 팔렸는데 효과도 불확실하고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집에서 혼자 김이나 잡티, 점까지 뺄 수 있다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중국산으로 가격은 5만 원. 편리하고 싸다고 소문나 지난해 여름 석 달 동안에만 4만 2천 개, 1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기기를 자가 소비용으로 치료 과정을 거쳤을 때는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각종 균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남성 성기에 붙이기만 하면 성기능이 강화된다는 패치입니다. 양자 파동 에너지로 비아그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치에는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과 파스의 접착 성분인 글리세린 성분만 검출됐습니다. 이 엉터리 제품은 37살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18만 원에 팔았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암을 뿌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 업자도 있습니다. 물론 효과도 불확실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개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강제동원 재판에서 김앤장이 당시 정부의 입맛에 맞게 대법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네, 재판의 또 다른 당사자인 피해자들만 제외한 채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 그리고 김앤장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 사이에 강제동원 재판을 두고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 전범기업 측에서 재상고하면서 같은 해 여름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한일 관계 등을 이유로 이 결과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읽은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 입맛에 맞게 제3고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고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외교부가 전범기업 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김앤장에서도 감지를 한 거군요. 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애초 김앤장은 제3고심에 가더라도 쟁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외교부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손쓰는 모습이 보이고 또 법원행정처와도 계속 교감하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진행된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의 증인신문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지난 14년 11월 김앤장 소속이던 현홍주 전 주미대사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정부 동향을 들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 변호사는 그 무렵 정부 동향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현 전 대사는
강제동원 사건 문제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희망을 얻은 김앤장은 그 즉시 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판결 뒤집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응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대응팀은 한상호 변호사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대사, 그리고 일본통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담 마크맨을 지정해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상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 등 사법부를 주로 담당했고 유 전 장관과 현 전 대사는 외교부나 청와대 외교라인 접촉을 도맡았습니다. 김앤장 출신인 곽병훈 변호사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는데 곽 비서관을 관리하는 것도 한 변호사가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렇듯 김앤장이 법원과 외교부, 청와대 등 각종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제시했는데요. 날짜별로 외교부 동향, 법원 동향, 심지어 BH 동향 등의 제목이 적혀 있고 누구를 언제 만나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문건 중에는 한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메모도 있었고 한 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을 후배 변호사들을 시켜 작성하게 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자, 사법부 접촉 문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김앤장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처음엔 대법원보다 외교부가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강제동원 수송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이런 분위기에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요. 2015년 말 위안부 합의 체결을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면서 외교부가 국민의 반일 감정이 커질 걸 우려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정운영 협력 사안에 강제동원을 포함해야 했는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애가 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김앤장의 외교부 등 정부 의견 요청서를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에 손발이 맞은 겁니다. 김앤장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에서 외교부 의견서를 필요로 한다는 정황을 김앤장이 파악하고 있었고 실제 임종원 당시 기조실장이 김앤장 측의 의견조회 요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함께 임종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도 건네들은 한 변호사는 앞서 여러 차례 독대를 통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양 전 대법원장을 거듭 찾아가 재판 관련 논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명환 전 장관 등은 외교부로부터 재판 관련 정보들을 수집을 했는데 어떤 정보들을 파악한 거죠? 재판에서는 유명한 전 장관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 등 외교부 라인을 만나 대화한 내용도 여러 차례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한 변호사의 자필 메모 가운데 지난 2015년 11월 11일 작성된 걸 보면 유명한 전 장관이 조태열 2차관을 만나 나눈 대화를 한 변호사가 받아 적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 전 장관이 조 차관에게 혼내, 즉 속마음이라는 일본어를 사용해가며 대법원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조 차관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주저하자 유 전 장관이 청와대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김앤장 출신인 곽병훈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내용 등도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아무나 알 수 없는 이런 은밀한 정보들을 김앤장을 통해 전범기업에서는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공개하지 말라며 반발했던 서류 중 하나입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 측과 통화한 내용인데 고객 반응이라는 제목의 김앤장 문건에는 대법원의 심사숙고로 재상고심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듯 김앤장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법원이나 청와대, 외교부 동향을 직접 전범기업 측에 고스란히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전범기업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커넥션에서 또 다른 재판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김앤장이 전범기업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까지 전달했는지 파악하려고 했지만 한상호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며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다른 김앤장 변호사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실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들이기도 한 만큼 이때 추가로 더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은 인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올해 안에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뒤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출력이 기준치를 훌쩍 넘으면서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해서 이 사건을 운전자의 계산 착오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최종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안위는 사고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 등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진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어봉이 계산대로 인출되지 않은 것은 부유물질 때문이며 한빛 1호기의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CCTV를 원전 주제어실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빛 1호기에는 올해 안에, 나머지 원전에는 2021년까지 차례로 설치됩니다. 또 면허 없이도 원전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기존 예외 조항을 없애고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8월 말까지 사업자로부터 그 이행 계획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CCTV 설치가 확인되면 이달 말쯤 재가동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내줬던 영화 엑시트가 하루 만에 다시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어제 엑시트는 27만 7천여 명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 수 433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 개봉과 동시에 1위로 출발한 영화 봉오동 전투는 27만여 명을 동원해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고 누적 관객 수 62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브링 더 소울 더 무비는 4만 8천여 명을 불러 모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싱글 앨범이 누적 출하량 1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레코드협회가 발표한 골든디스크 인정 작품에 따르면 지난달 발매된 이들의 10번째 일본 싱글 라이트 보이 위드 러브가 100만 장 이상 출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싱글로 밀리언 인증을 받은 최초의 한국 가수이자 해외 첫 남성 아티스트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라이트 보이 위드 러브는 발매 직후 7일 연속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오늘 오후부터 사흘 연속 홍콩 국제공항에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송환법 철폐 운동을 알리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측은 이번 시위에 대응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제1터미널에 대해 특별 보안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24시간 내 출발하는 비행기표와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공항 직원, 항공사 직원 등만 홍콩 국제공항 제1터미널 체크인 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홍콩 최대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은 시위로 인해 출국 수속 등이 지체될 것을 고려해 여행객들이 홍콩 국제공항에 여유 있게 도착하고 미리 온라인으로 탑승 관련 수속을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5명이 태릉 선수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태윤과 김진수 등 5명이 지난 6월 27일 태릉 선수촌에서 음주한 사실을 적발해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윤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빙속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김진수는 지난 2월 빙속 월드컵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인 노던 트러스트 오픈 첫날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4오버파로 무너지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날 프로암 경기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우즈는
경기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출전 선수 120명 가운데 116위에 머물며 예선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트로이 메릿이 9언더파 단독 선두에 오른 가운데 임성재와 강성우는 4언더파 공동 18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위안부 평화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일본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나고야시에선 시민들이 전시 재개를 촉구하는 요청문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미술평론가 연맹이 일본의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근본부터 부정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미술가 평론연맹은 표현 활동이 폭력과 협박으로 억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연맹도 성명을 내고 전시 중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매장하는 것이라며 전시 재개를 마음으로부터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아이치 예술문화센터가 있는 나고야시에선 시민들의 모임이 전시 중단을 지시한 아이치현 지사에게 기획 전 재개를 촉구하는 요청문을 제출했습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이 일본 미술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도 이런 사회에 살았었나 하고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시회 중단을 계기로 미니어처 소녀상을 촬영한 소박한 일상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공격에 대한 안전을 이유로 전시를 취소했다 일본 우익의 전시 중단 요구 행위는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가 본물 터지듯한 전시 재개 촉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일 갈등 속에 식민 지배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려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YTN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본 내 양심적 지성들이 현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는 일본의 양심이 말한다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범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우스미 아이코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과 한일 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해온 오타오사무 도시샤 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私はアメリカの占領下で育っていましたから占領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ものかなんとなく感じで覚えてたから植民支配でのもとに生きることがどんなに大変なことかっていうのはどっかでこういうふうに気持ちとしてはつながっていたんですね。で何の具体的な被害もなくても占領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もんなんです。抑圧的なんです。그 비시급 전범이 한국에서도 외면받고 일본에서도 외면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強制連行やいわゆる慰安婦の問題みたいに被害が明確なそういう問題と違って戦後彼ら日本国籍がなくなったというので保障から排除される。それで捨てられる。日本の人がねきちっとそれを構造を明らかにしないと当事者の人たちがね保障要求してもどっかでみんなあいつら戦犯だろと何かやったんだろっていうそういう目で必ず見られますから。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を締結したのは誰と締結しましたか。
그렇지요. 오늘 아침 도쿄에서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었는데 자기들의 인권 문제나 인도적인 문제는 그 배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한일 조약은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체를 규명해내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10년 동안 재판이나 운동으로 통해서 거의 6만 페이지 정도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시켰습니다. 과거의 극복이라는 것은 피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적응해야 되고요. 사죄를 해야 되고요.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日本がきちっと歴史教育をやること、そして私たち自身含めて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それを被害者の気持ちも踏まえた形で歴史を学んでいく。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무려 37.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 체온보다 높았고요. 대구가 35.4도, 서울은 34.5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말복인 휴일에도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5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7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9호 태풍 렉기마는 이번 주말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다음 주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 서부와 서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와 서해안, 호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